오늘 밤은 제가 도련님과 함께 자겠습니다. 25 며느리가 속옷 차림으로 시어머니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감히 내년이 내 아들 침소에 발을 들이겠다고? 40 넘은 시어머니도 속옷 차림으로 문을 막아섰습니다. 혼이 난 지 2달, 아직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한 며느리와 아들을 절대 내주지 않으려는 시어머니. 조선시대 실록에 기록된 기막힌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종 12년, 충청도 공주 땅에 송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30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외아들 준호를 키웠습니다. 부잣집 과부였던 송씨는 재산도 많았고 얼굴도 빼어났습니다. 재혼 제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송씨는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준호가 있으니 다른 남자가 필요 없습니다. 송씨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침이면 직접 아들의 세수물을 데워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저녁이면 아들의 옷을 벗겨주고 잠자리를 정갈하게 펴주었습니다. 준호가 20살이 넘어서도 송씨는 아들의 몸을 직접 닦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모자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이네. 과부가 아들한테 너무 매달리는 거 아닌가. 하지만 송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역시 어머니의 보살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밥만 먹었고 어머니가 골라준 옷만 입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어머니 방으로 가서 함께 잤습니다. 송씨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준호는 어머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준호는 28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총각이었지만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중매가 들어와도 송씨가 모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준호가 어려서 혼인은 이릅니다. 우리 아들에게 맞는 교수가 없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혼인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30을 바라보자 친척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송씨 부인, 이러다 준호가 노총각이 되겠소. 대를 이을 손자는 언제 보시려고 그러시오? 결국 송씨는 마지못해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중매쟁이가 데려온 교수는 인근 양반가의 딸 소희였습니다. 25의 소희는 얼굴이 아름답고 성품이 온화했습니다. 혼담이 오가고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송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혼례 준비를 하면서도 송씨는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장가를 가야겠느냐?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고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송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장가를 가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냐?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가를 가도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이냐? 예, 어머니. 혼례일이 다가왔습니다. 송씨는 겉으로는 혼례를 준비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저 계집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혼례 당일 소희가 가마를 타고 송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빨간 혼례복을 입은 소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감탄했지만 송씨만은 차갑게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소희는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났을 때 신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송씨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약을 가져왔다. 어머님, 지금은 소희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 준호는 몸이 약해서 밤에 꼭 약을 먹어야 한다.
송 씨는 준호에게 약그릇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주는 약을 그대리 마셨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가 이불을 덮어줄게. 송 씨는 아들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소희는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첫날이니까 저러시는 거겠지. 하지만 송 씨는 신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볼게. 어머님, 소희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며느리, 왜 그러느냐? 첫날 밤인데 어찌 시어머님께서. 아니, 우리 준호는 밤에 혼자 자본 적이 없어서 말이다. 송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방 한쪽 구석에 앉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똥이 트자 송 씨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일어나서 시댁 어른들께 인사드려야지. 소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소희의 지옥 같은 시댁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송 씨는 며느리가 준호에게 다가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준호가 일어나면 송 씨가 직접 세수물을 떠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소희가 다가가자 송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며느리는 물 온도를 모를 테니 내가 할 것이다.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희가 준호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려고 하면 송 씨가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준호는 입이 까다로워서 말이다. 내가 골라줘야 한다. 낮에 준호가 마당에 나가 있으면 송 씨는 준호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소희가 다가가려고 하면 송 씨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준호와 소희가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송 씨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어머니가 함께 자마. 어머님, 저희는 부부입니다. 소희가 참다 못해 항의했습니다. 며느리, 준호는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다. 내가 뭘 안다고. 송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준호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소희,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준호야, 너는 누구 편이냐? 송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편이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송 씨는 준호의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소희는 혼자 별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혼인인가? 나는 대체 왜 시집을 온 것인가? 하지만 소희는 쉽게 포기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는 이미 송 씨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부엌 일은 내가 할 테니 나가 있거라.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다. 나가 있어라. 송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소희는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며느리를 집안일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밥도 빨래도 청소도 모두 송 씨가 직접 했습니다. 특히 준호와 관련된 일은 절대 며느리 손을 거치지 않게 했습니다. 소희는 시댁에서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남편과도 제대로 이야기 나눌 수 없었습니다. 밤만 되면 송 씨가 준호의 방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희와 준호는 아직 부부의 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송 씨가 절대 두 사람을 단둘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희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나서야 해. 어느 날 밤 소희는 결심했습니다. 준호의 방문 앞에서 송 씨와 마주쳤습니다. 둘 다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송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소희가 똑바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밤은 제가 남편과 함께 자겠습니다. 감히. 송 씨의 손이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소희, 대체 무슨 일입니까? 두 여자가 동시에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송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저 계집이 어머니를 내쫓으려 하는구나. 도련님, 저는 그저 부부의 도리를 하려는 것뿐입니다. 준호는 두 여자 사이에 끼어 난처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어머니. 소희. 준호가 입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송씨 집안의 늙은 하인 석쇠였습니다. 석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안에 큰일이 날 것 같구먼. 준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송씨가 승리한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 오늘은 그냥 들어가 자거라.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했지만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채로 돌아온 소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눈물이 마를 즈음 소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부터 소희는 조용히 집안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씨 부인의 하루 일과를 눈에 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준호의 방으로 향하는 것. 아침 내내 준호 곁에 붙어 있는 것. 준호가 바깥 출입을 하려 하면 슬그머니 따라 나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에게 매일 밤 약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약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 약은 대체 무엇인가? 어느 날 소희는 부엌 한쪽 구석에서 약재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송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검붉은 빛의 낯선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조금 덜어 손수건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희는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나리, 이 약재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늙은 의원이 약재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은 부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냥 여쭤보는 것입니다. 나리.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기력을 빼앗는 약재입니다.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력을 빼앗는다고요? 예, 오래 복용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의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쿵 하고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매일 이 약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소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기력을 고의로 빼앗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생각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와 준호가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며느리를 이름뿐인 아내로 만들고 준호를 자신 곁에만 두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소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시어머니를 고발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침착하게 차근차근 해야 한다. 소희는 우선 준호에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다음 날 아침 송 씨가 장을 보러 마을에 나갔습니다. 소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사랑채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희, 어머니가 곧 돌아오실 텐데. 잠깐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소희가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저와 도련님은 혼인한 사이입니다. 알고 있소.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도련님, 어머니가 도련님께 매일 약을 드리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준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약, 그야. 내 몸이 약하니 어머니가 보약을. 보약이 아닙니다. 소희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 도련님께 드리는 그 약을 의원에게 가져가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남자의 기력을 빼앗는 약재라고 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도련님, 이것을 보십시오. 소희가 손수건을 펼쳐 약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손으로 집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매일 마시는 약과 냄새가 같군요.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여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왔다. 송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소희가 황급히 약재를 손수건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준호는 다급하게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소희, 지금 당장 별채로 가시오. 도련님, 어머니가 보시면 안 됩니다. 어서요. 소희는 어쩔 수 없이 사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송 씨가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소희와 마주쳤습니다. 송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며느리, 지금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마당을 걷다가 왔습니다, 어머님. 사랑채 쪽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착각이십니다. 소희가 태연하게 대답하며 별채로 걸어갔습니다. 송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소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사랑채로 갔습니다. 준호야, 아무 일 없었느냐? 준호는 책을 보고 있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며느리가 사랑채 쪽에서 나오던데 마당을 지나간 것이겠지요. 송 씨는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나에게 그런 약을 먹인 것인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송 씨가 여느 때처럼 약그릇을 들고 준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약 먹을 시간이다. 준호가 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대는 척 하다가 몰래 바닥에 쏟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오늘도 어머니가 옆에 있어 줄게. 송 씨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은 채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일 내가 직접 의원에게 가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호는 송 씨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의원을 찾아가
그동안 자신이 먹어온 약재에 대해 물었습니다. 의원이 준호의 말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그 증상들은 약에 의한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로요? 매일 복용하셨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몸에 쌓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 그 약을 즉시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해독약을 드시면 보름 안에 회복되실 것입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신에게 독약을 먹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집에 돌아온 준호는 소희를 찾았습니다. 소희. 별채 문을 두드리자 소희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소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소희, 미안하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어머니 편만 들었소.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달라지겠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송 씨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는 것을 본 송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 속에 차가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 계집, 내 아들을 빼앗으려 하는구나. 송 씨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날 밤 송 씨는 방 안에서 혼자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송 씨가 편지를 하나씩 꺼내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편지들은 오래전 남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편지 끝에 적힌 이름은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송 씨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아들을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소.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송 씨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준호의 방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조용히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이상하다 싶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왜 이리 조용하십니까? 송 씨가 뒤돌아보며 애잔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준호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지시려는 것인가? 그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송 씨는 소희에게 먼저 반찬을 권했습니다. 며느리, 이거 먹어봐라.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만들었다. 소희는 당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희는 조심스럽게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맛이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변화에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희는 그러나 마음속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다.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닐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송 씨는 계속해서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준호의 방을 더 이상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스스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준호와 소희는 처음으로 단둘이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소희는 남편 곁에 누우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가 달라지셨으니 다행이요.
준호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송 씨의 함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송 씨가 준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어머니다. 들어오십시오. 방문이 열렸습니다. 송 씨가 들어오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방 안을 훑어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한 송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님. 일어나 보아라. 소희가 이불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부엌에서 은수저 하나가 없어졌다. 예. 내가 훔쳐간 것이 아니냐? 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은수저를 훔친 적이 없습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없어졌다. 저는 어젯밤에 부엌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송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누가 훔쳐갔단 말이냐? 어머님, 저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소희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준호야, 너는 며느리 편이냐? 송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서럽다. 어머니, 그런 것이 아니라. 됐다. 내가 직접 찾아볼 것이다. 송 씨가 방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옷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맨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수저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송 씨가 은수저를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내 보따리에서 나왔는데 모른다고? 누군가 몰래 넣은 것입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준호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소희,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오? 도련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믿어주십시오. 소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송 씨가 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도둑을 며느리로 둘 수는 없다. 어머니, 잠깐만요. 당장 이 계집을 내쫓아야 한다. 준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똑바로 섰습니다. 도련님. 소희. 제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소희가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별채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소희는 혼이 난 지 2달 만에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짐을 다 싸고 나서도 소희는 대문을 향해 걷지 않았습니다. 별채 마루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해야 한다, 차분하게. 소희는 보따리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은수저가 보따리에서 나왔다는 것. 어젯밤 자신이 부엌에 가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누군가 미리 수저를 보따리에 숨겨뒀다는 것.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소희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 대신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나갈 수는 없다. 소희가 일어났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은수저가 있던 자리, 송 씨가 아침마다 약을 끓이는 아궁이 옆, 그리고 송 씨가 늘 혼자 들락거리던 광 안쪽까지. 광 안을 살피던 소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항아리 뒤에 작은 단지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은수저 3개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익은 약재 봉지도 있었습니다. 소희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소희는 단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송 씨와 마주쳤습니다. 송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 짐은 다 쌌느냐? 소희가 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송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광 안에 숨겨진 단지에서 나왔습니다. 소희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은수저 3개와 약재 봉지가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제가 도둑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송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두 여자가 동시에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것을 보십시오. 준호가 단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은 광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송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송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습니다. 송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어미를 용서해다오. 어머니, 왜 이러셨습니까? 나는 그저 너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 내가 장가를 가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송 씨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소희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서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 여인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하다고 해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소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을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세 사람이 함께 살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송 씨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소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소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적이 아닙니다. 준호 도련님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모시러 온 것입니다. 준호가 소희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소희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송 씨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마당의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늙은 하인 석쇠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님의 예시를 아는 사람이 한양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송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자가 마님께 전할 말이 있다고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송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절대 나오지 마라.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그냥 방에 있어라. 송 씨가 떨리는 걸음으로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희가 준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도련님, 2부에서 보셨던 그 편지 기억하십니까? 예. 어머님이 품에 안고 울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낸 편지 말입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소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대문 밖에 온 사람이 그 편지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대문 너머에서 송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그리고 낯선 남자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오랜만이요, 송 씨. 준호는 잘 있소? 준호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준호가 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희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잠깐만요. 소희,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소. 지금 바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소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머님이 숨기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준호가 멈췄습니다. 소희가 조용히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틈으로 대문 밖 상황을 살폈습니다. 낯선 남자는 50줄의 사내였습니다. 체구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고급스러운 여행 복장이었지만 관복은 아니었습니다. 송 씨는 그 앞에서 완전히 작아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왜 왔소? 송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장가를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요? 내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상관이 없단 말이오? 그 말에 소희의 손이 담장을 꽉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했다. 뒤에서 준호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란 말입니까? 소희가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송 씨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준호는 내 아들이요. 당신 아들이 아니요. 송 씨, 이제 와서 그 말을 하는 것이요? 당신은 우리를 버렸소. 준호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버린 것이 아니요. 당신이 내 곁을 떠난 것이요. 거짓말 마시오. 송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첩으로도 들이지 않았소. 본처한테 들킬까봐.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준호는 내가 혼자 키웠소. 당신 없이.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책임을 지러 온 것이오. 필요 없소. 송 씨가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남자가 문을 막았습니다. 준호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오. 안 돼요. 그 아이도 알 권리가 있지 않소. 준호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문이 안쪽에서 활짝 열렸습니다. 준호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소희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송 씨가 사색이 되었습니다. 준호야, 언제부터? 어머니, 다 들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준호가 낯선 남자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남자가 준호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호야,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다, 내가 내 아비다. 송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오열하며 땅을 쳤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어미가 잘못했다. 준호는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준호야. 하지만 지금 당장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준호가 낯선 남자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다.
지금은 그 말로 충분합니다. 준호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가 조용히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송 씨가 일어나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소희가 천천히 송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송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며느리, 이 집의 안주인은 어머님이십니다. 송 씨가 소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몹시 차가웠습니다. 소희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송 씨의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소희가 부축해서 송 씨를 일으켰습니다. 두 여자가 나란히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남자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어미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 내가 비겁했다. 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랐는데. 준호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참판이라 한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도 되겠느냐?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참판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마, 준호야. 최참판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니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소희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송 씨는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송 씨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했다면 내가 나를 떠났을까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두려웠어. 내가 내 곁을 떠나는 것이. 그래서 며느리까지 밀어낸 것입니까? 송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미가 잘못했다.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정말이냐? 예, 어머니. 소희가 차 쟁반을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앉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소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 저도 어머님처럼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송 씨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님도 그러셨던 것 아닙니까? 송 씨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래,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예, 어머님. 송 씨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만에 송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많이 못됐다. 어머님, 용서해다오. 소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셋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마당의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낙엽이 한 입 떨어져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소희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송 씨가 소희 곁에서 보약을 끓이고 먹을 것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만든 보약이었습니다. 며느리, 이것 좀 먹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준호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집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저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있나?
처음엔 난리도 아니었다던데.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야. 아이가 태어나던 날이었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안고 나오자 송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손자구나. 소희가 땀을 흘리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안아보시겠습니까? 송씨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송씨가 그 손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이가 송씨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송씨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곁에 서서 함께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내가 지어도 되겠느냐? 당연하지요. 송씨가 아이를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화목할 화, 밝을 명, 화명이라 하자. 좋은 이름입니다, 어머니. 그로부터 한 달 뒤 최참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대문 밖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오셔도 됩니다. 최참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마당 안으로 들어온 최참판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소희가 마루에 앉아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이 멈춰 섰습니다. 송씨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최참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인 것은 최참판이었습니다. 고생이 많았소. 송씨가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이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아무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화명이가 송씨의 품에서 옹알이를 했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웃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시작된 두 여자의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조금씩 낮아졌고 그 자리에 따뜻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화명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그 아이가 자라는 만큼 이 집안도 함께 자랐습니다.